이번에는 골드코스트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가나의 원래 이름은 골드코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가나라는 이름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근데 골드코스트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은 황금 해변이에요. 네. 황금이 많은 해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골드코스트 하니까 무슨 이름 같은데 한글로 하면은 나라 이름이 황금 해변이었던 거예요. 보시면 골드코스트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이제 코트 디부아르가 있고 15세기에 포르투갈인이 여기에 왔다가 해변가에 여기 황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 해변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될 때 영국인들이 여기 영국령 골드코스트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골드코스트가 됩니다. 노예와 금을 교환을 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나오는 곳입니다. 포르투갈의 어느 왕자가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금이 많이 났는데요. 골드코스트에서 금이 많이 나는데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 물건을 가져와서 금이랑 바꾸려고 왔는데 막상 당시에 여기 있던 현지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보다는 자신들의 피지배 계층을 늘려서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뭐 베냉이나 이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여기에 금과 교환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피지배 계층이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많은 노예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노예들을 유럽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이쪽 지역에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사탕수수 재배하는데 노동력으로 사용하거나 뭐 담배, 면화 이런 데에 사용하고 그 나온 물건은 유럽으로 가져가고 이래서 이게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무역을 삼각무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또 역사가 길고 또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저게 해류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해변 이름이 골드코스트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주변 해안 나라가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코트 디부아르는 상하가 많이 나니까 상하해안, 그 위에는 후추해안, 곡물해안,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노예해안, 거기에서 이제 노예를 많이 잡아왔다고 했잖아요. 노예해안이라고 불리고 코트 디부아르는 이 나라 이름이 불어인데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하 해변이에요. 코트는 해안, 이부아르는 이거 상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라 이름이 그냥 상하 해변입니다. 개명 안 하나? 그러면 이 가나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골드코스트라고 불리다가 가나 공화국이 됐는데 가나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하고 알아보면 사실은 가나 왕국이 있었어요. 이 서쪽에 서아프리카에 가나 왕국이 있었는데 가나 왕국이 굉장히 부유했었고 중세시대 서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왕국이었습니다. 부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가 우리가 그때의 그런 번영함을 위대함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가나 공화국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상 뭐 혈통적으로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갖다가 이렇게 가나 공화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이제 유럽 세계사 이런 것만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왕국 이름들이 너무 낯설잖아요. 네. 비록 가나 왕국이 가나와는 관련이 없지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가나 왕국은 위에 말리, 모리타니, 세네갈 이 지역에 걸쳐 있었던 왕국이고요. 7세기에서 13세기에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첫 번째 왕국이고 부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무역로를 통해서 부유해진 나라예요. 사실 황금은 가나에서 났지 가나 왕국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금이 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아랍의 상인들이 이 황금을 사고 싶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소금, 이게 아프리카에 또 귀하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이랑 뭐 직물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 가나 왕국에 오면은 이 남쪽에서 황금 해변에서 이 황금을 가지고 상인들이 가나 왕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서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가나 왕국이.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받고 뭐 세금을 받고 통행료를 받고 했는데 그걸로 이제 가나가 부유해진 거죠. 내륙 국가였는데 신기하다.
그래서 가나 왕국이 있는 다음에 말리 왕국, 그 다음에 송가이 왕국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왕국 이름이 저도 처음 들을 때는 낯설게 느껴졌는데 책을 계속 보다 보면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두 분도 혹시 책 보다 보면 송가이 왕국 이제 나옵니다. 네. 9세기에서 13세기면은 북아프리카에 이슬람교가 7세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위에는 다 이슬람화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래로 이제 이슬람교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가나 왕국은 이슬람교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나 왕국 때는 이슬람교가 안 들어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말리 왕국이 세워졌는데 당시에 이제 11세기 그쯤에 그 북쪽의 모로코 지역의 알모라미드 왕국이 이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리 왕국 때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현재도 말리 지역에는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을 따라서 쭉 왕국이 올라가네요. 니제르 강. 가나 왕국은 가나랑 관련이 없지만 지금의 가나 지역에는 또 유명한 왕국이 있어요. 아샨티 왕국. 1700년도부터 존속한 왕국이고요. 아칸족이 세운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남서부의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중앙 집권적인 왕국이었고요. 대서양 해양 무역으로 또 부유한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프리카 모르는 게 확실해. 이 아샨티 왕국을 얘기할 때는 이 황금 의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국기에도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게 황금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단군 신화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어느 날 이 황금 의자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샨티 왕 무릎에 이게 딱 내려앉았다고 해요. 무릎 부러질 텐데. 그래서 제사장이 황금 의자에 우리 아샨티 제국의 혼이 깃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 이 황금 의자가 아주 신성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황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앉는 의자가 아니라 모셔두는 용도예요. 네, 신성시하는. 그래서 이제 앵글로 아샨티 전쟁이라고 아샨티 왕국이 나중에 세력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이미 아래 그 내려와가지고 무역이나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그쪽 아샨티 왕국 주변에 있는 소왕국들과 동맹을 맺고 뭐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입장에서는 아샨티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막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나요. 그 마지막 전쟁. 즉 아샨티 왕국이 이 영국으로부터 패배하기 마지막 전쟁은 특별히 황금의자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 아샨티 왕국이 가지고 있는 황금의자가 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고 왕권이고 상징성을 가지니까 이 의자를 뺏으려고 해요. 근데 이 아샨티 왕국 사람들은 그렇게 신성한 물건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겠죠. 그렇게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영국이 승리를 그렇겠죠. 하고요. 예. 근데 이 의자는 뺏기지 않았다고 해요. 잘 숨겨놨나 보다. 네. 그 이후로 왕국은 이제 멸망을 했지만 가나가 독립을 하고 이 아샨티 왕국을 전통적인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 독립된 그런 뭐 주권을 가진 국가는 아니고요. 그 문화적으로 이런 전통성 이런 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아샨티 주라는 데에 병합을 합니다. 걔도 인정은 해줬네요. 문화적으로는. 네네. 이번에는 사하라 이남 최초의 독립국가인 가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가나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7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립문이고요. 그 독립문에 보면은 연도가 딱 서 있죠. 네. 57년도. 그리고 검은 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검은 별이라고 안 불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가나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나라였어요. 독립을 하고 1공화국부터 지금 현재가 4공화국인데요. 쿠데타가 정말 여러 번 일어났죠. 네. 근데 가나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불려요. 그 아프리카에서 또 민주주의로 또 잘 알려진 나라인데 90년대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했고 또 군사 쿠데타도 여러 번 일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낫네. 우리도 쿠데타가 최근에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등불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지수를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녹색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건데 네, 붉은색이 많은데 이 아프리카의 녹색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남쪽이랑 가나 그리고 위쪽에 튀니지 이렇게 있는데 가나가 자랑스럽게 가운데에 딱 민주주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나의 역사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90년대 이후부터 민주주의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2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새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다당제를 도입하게 되고 국민들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헌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사건을 가나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부릅니다. 타임라인을 봤는데 크게 제가 그냥 나눠본 거거든요. 네. 초기 독립했을 때 그리고 군사 정치가 불안정했을 때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가나가 독립국가가 될 때 이분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초대 대통령이 과메 은크루마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가나의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고요. 교육과 뭐 사회 기반, 현대화 이런 거를 매우 중시했고 하지만 이분은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외국 투자나 이런 걸 많이 못 받고 좀 동구권의 투자만 이렇게 받게 되고 해서 나라를 좀 발전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나의 독립운동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전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범아프리카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는데요. 이 범아프리카주의라는 게 아프리카 지역들이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부터 일단 해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 말고 다른 대륙에 있는 아프리카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인이 힘을 합치고 단결해야 한다. 이런 게 바로 범아프리카 운동이거든요. 오, 미국도 먹겠다는 뜻이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연대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통일기구가 63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 통일기구를 만드는데 이념적인 기초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통일기구는 나중에 아프리카 연합으로 발전해서 더 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가나 대통령은 2017년부터 집권을 하고 있어요.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 귀엽게 생긴 스타일이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막 준비하다가 보니까 네. 17년도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대통령이 재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가나의 뭐 민주주의의 등불일 것까지 있을까 했는데 8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를 해서 이제 또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하마 대통령인데요. 사실 이분은 이 12년도에서 17년도에 이미 대통령을 한번 하신 분이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신애국당에서 집권당이 국민민주당으로 바뀝니다. 여태까지 이 가나 대통령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90년대 이후의 대통령이에요. 이 연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0년 넘게 장기 집권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네. 네, 다들 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재선하거나. 그러니까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재선까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대통령이 정말 재선까지만 하고 다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도 바뀔 때가 돼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나의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또 탄생한 또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가 집행이 되었는데요. 데모크라시 저널이 좀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공식력 있는 그런 저널인데 가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선거관리기관의 자율성이 감소되었고 대중의 신뢰도가 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감소했다. 이런 한계점이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나 하면 앞에 제가 과메 은크루마 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도 가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코피 아난 유엔 전 사무총장. 이분이 가나 출신이세요. 유엔에 있을 때 그 유엔을 개혁해서 행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신 분이고 또 인권과 개발을 중시한 분이어서 이분이 있을 때 새천년 개발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거는
8개 개발 목표로 만들어져 있고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이 목표들을 한번 이뤄내보자 해서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자라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주로 개발도상국 위주로 이 목표들을 달성하자라는 이니셔티브를 만든 거고, 지금은 이제 2030까지 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그거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이분은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평화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런 상을 받았고요. 이것도 너무 가나 문화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가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 탄생한 요일과 출생 순서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코피 아난과 과메 은쿠르마 이름을 보면은 출생한 요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4월, 여성과 5월이. 남성이 또 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코피가 어디 있어요? 남성? 금요일에 있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분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과메 토요일이라는 토요일에. 뜻이기 때문에 이분은 토요일에 태어났구나. 그리고 또 이름에 이런 출생 순서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이름을 보고 당신 몇째세요? 막 이렇게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할 수 있고. 저 뜻은 가나 지역이 예전부터 주 7일이었고 이런 게 돼 있었다는 걸 의미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전통적으로 저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면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이런 거 한번 유추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네요.